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저에게 은혜를 갚으면서 순조롭게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40대 여성입니다.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인물은 바로 저희 도련님인데요. 도련님은 자기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저에게 은혜를 갚았어요. 그래서 저는 잃어버릴 뻔한 양육권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남편이 변호사라 유능한 이혼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황이 매우 불리했거든요. 그래서 도련님의 뜻밖의 등장으로 남편과 시부모님은 방치된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만에 한 공립중학교 영어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시험 삼아 임용고시를 본 것까지 치면 2번 만에 교사가 되었죠. 부모님이 특히나 저희 친정아빠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사실 교사는 제 꿈이 아니었거든요. 저에게 꿈이라고 할 건 딱히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특별하게 있지 않았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 아빠는 자식들 중 하나 정도는 교직 생활을 하길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그 길을 걸으셨거든요. 아빠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계시다가 40대 후반에 교장이 되셨어요. 아빠는 당신의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적인 기관이 학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학교라는 건 말이다. 너희도 다니고 있어서 알겠지만 아주 중요한 곳이야. 한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지.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일은 그 가치관을 최대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아빠는 은근히 저희 세 남매 중 하나라도 교직 생활을 하길 바라셨죠. 하지만 오빠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실험하고 도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미적 감각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걸 업으로 삼고 싶어 했죠. 그러니 아빠의 꿈을 이뤄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특히 좋아하거나 하고 싶어 하는 게 없어서서 아빠는 저에게 기대를 걸었죠. 저는 아빠의 삶을 존경했어요. 아빠의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이해했죠. 그래서 저는 성적이 가장 잘 나오는 영어를 기반으로 영어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이내 공립중학교 영어교사가 되었죠. 그러니 저희 친정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임용고시 합격한 뒤에 아파트 앞에 플랜카드를 건다는 걸 겨우 말렸어요. 정말 말 그대로 신이 난 아빠는 저에게 출퇴근을 편하게 하라며 차도 뽑아주셨어요. 물론 작은 차였지만 저는 아빠가 제가 교사가 된 걸 무척이나 기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죠. 제가 입사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무슨 우연이고 인연인지 제가 입사한 중학교의 교장이 아빠와 동창이었어요. 저도 자주 본 삼촌 같은 사람이었는데 입사하고 난 뒤에 그분이 그 학교의 교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퇴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저를 교장실로 불러서 저를 조카라고 부르며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조카 왔어? 뭐 불편한 건 없어? 아니면 따로 필요한 거라거나. 편하게 얘기해. 아닙니다. 없어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편하게 말해. 알지? 나랑 너희 아빠가 무슨 사이인지.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끈끈한데. 너무 딱딱하게 굴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 집에 놀러 간 것만 해도 몇 번이냐? 네, 그래도 이건 좀 다른 선생님들도 불편해해서요. 누가 불편해해? 이거 참 안 되겠네. 누구야? 누군지 당장 말해봐. 아니요. 그러면 제가 고자질한 게 되잖아요. 교장 선생님, 아니 삼촌, 조카로서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학교에선 저 조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너희 아빠는 안 그러는데 너는 사람 무안하고 서운하게 선을 막 긋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니다. 네가 그런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삼촌으로서 묻는 건데 이건 어떠냐? 내가 괜찮은 조카 하나를 알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 둘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약속 장소랑 시간은 내가 정해뒀고 너희 아빠도 허락했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너도 나이가 찼잖니. 결혼할 때 됐지. 너 직업 알면 놀란다? 변호사야 변호사. 사자끼리 만나면 나쁠 거 하나도 없지. 물론 다 똑같은 사자는 아니지만. 이런 제안은 너무 당황스러운데. 당황스러울 것 없어. 당장 오늘이야. 오늘 퇴근하고 나서 곧장 약속 장소로 가면 돼. 약속 장소는 내가 메신저로 보내줄게.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교장 선생님의 중매로 선을 보게 되었어요. 상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갔죠. 선자리는 유명한 일식집이었고 거기엔 저보다 일찍 도착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구두를 벗고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남자가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더라고요. 뭐랄까 그런 부분에서 연륜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물으니 저보다 5살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오늘만 보고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연락이 왔고 저도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아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저는 그때 입사한 지 막 1년이 되던 때여서 프로포즈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아직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결혼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너한테 크게 부담 안 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내가 말했지? 나는 내 삶에 계획이 전부 있어. 나는 이때 지금쯤 결혼을 해야 해. 이제껏 내 계획대로 안 된 건 하나도 없어. 혹시 나이 때문에 그래? 나이도 그렇죠. 지금 정년기이긴 하지만 조금 미룬다고 늦은 것도 아니니까요. 내 나이도 생각해야지. 나 올해 32이야. 나는 지금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정년기보다 어릴 때 결혼하는 게 뭐? 늦어서 결혼하는 게 문제지. 어릴 땐 상관없잖아. 그래도 그럼 나랑 결혼하는 게 싫은 거야? 연애만 할 생각이었던 거야? 그럼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나는 처음부터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 발목 잡는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연애만 할 생각이었다거나 쉬운 마음으로 연애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갑자기 이런 제안이 당황스러워서. 당황스러울 것 없어. 단지 네가 깊게 생각하지 않은 걸 내가 생각한 것뿐이야. 이것도 따지고 보면 보완하는 거지. 그렇게 저희 커플은 부부가 되었고 계획성이 좋은 남편 덕분에 일사천리로 많은 일들이 처리되었죠.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었어요. 드레스를 고르거나 결혼식 때 음악을 선정하는 정도였죠. 나머지 큰일은 모두 남편이 처리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친정 아빠가 남편을 크게 마음에 들어했어요.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려면 책임감을 느껴야 해. 우리 강서방 봐.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 너한테 딱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알아서 다 하잖아. 남자는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저희 부부는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마쳤고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계획한 임신은 아니었어요. 조금 천천히 갖자고 했는데 갑작스럽고 아이가 생겨서 저도 남편도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아이 생각이 있었으니 잘 키우자고 했죠. 그런데 임신 초기에 자궁이 수축이 되어서 저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어요. 임신 2개월 만에 육아휴직을 냈죠. 자궁 수축이 풀릴 때까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회복하고 내내 집에만 있었어요. 다들 저에게 조심하라고 엄포를 놔서 어딜 못 가겠더라고요. 뭘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모두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태교 음악을 들으면서요. 그렇게 첫 아이를 출산하고 돌아와서 몸조리를 했는데 그게 6개월이 걸렸어요. 젊은 나이에 출산하면 회복이 빠르다는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몰랐죠. 그래도 친정엄마의 지극정성으로 6개월이 지났을 땐 집안일을 거뜬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했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매일 저희 집에 오거나 자고 가기도 하면서 저를 산후조리 해줬거든요. 물론 남편도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친정엄마가 아니었다면 6개월이 뭐예요. 더 오랜 시간 동안 몸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 못 움직인 걸 다 움직이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청소를 했어요. 홀몸이 된 게 이렇게 가벼울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은근슬쩍 복직에 대해 묻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춤을 추지 그래. 그렇게 좋아? 하긴 그동안 잘 움직이지도 못했으니. 그런데 자기 복직할 생각은 있는 거지?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난 지금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수 있어. 그리고 복직?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아직 육아휴직 기간 남았어. 교사는 3년까지 되잖아. 한참 남았는데. 뭘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 그런데 그렇게 자리 오래 비우는 거 사람들은 안 좋아해. 자기 자리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한참 쉬었다가 복직하는 것만큼 자기한테 나쁜 게 어디 있어? 언제 적응할 건데?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몸 회복한 것 같은데 다음 달이라도 복직하지 그래? 아직 애가 어린데 어떻게 그래? 그렇다고 자기가 할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이 조그마한 애기 어디 맡기기도 싫고 남의 손에 키우는 것도 싫어. 적어도 걷고 뛸 때까진 내 손 타야지. 그치 정우야? 그렇게 한가롭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자기, 지금 우리 집 경제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지? 이제껏 자기 육아휴직하면서 겨우 50만 원 나온다고. 그걸로 생활이 되겠어? 5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내가 그 생각해서 50만 원 더 주는 건데 이렇게 안일하게 나오면 나 이제 50만 원 더 안 줄래. 한번 쪼들리며 살아야 제정신을 차리든가 하지. 뭘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휴직하는데 50만 원이라도 나오는 게 어디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 얘는 어쩔 건데? 난 장모님만 아니면 돼. 어? 자기 산후조리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또 불러서 정우 봐달라고 할 수 없잖아.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영유아 어린이집 찾아서 맡겨. 자기는 자기 애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자기 정신 차려. 정말 이대로 가다간 잘린다니까? 누가 애 하나 낳았다고 3년을 쉬도록 해. 법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다들 속으론 다르게 생각한다고. 정신 차려. 언제까지 안일하게 생각할래? 좀 현실을 파악해.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투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감정 소모만 하다가 끝났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그 전부터 언제 복직할 거냐고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박 선생님, 여기 학교예요. 혹시 복직 언제 하시는지 싶어서요. 아직 애가 어려서요. 혹시 곤란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화는 종종 다시 왔고 똑같은 걸 묻고 똑같이 대답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인 삼촌에게도 전화가 왔죠. 선정아, 몸조리는 잘하고 있냐? 네 아빠가 사진을 하도 보내서 애 사진은 다 봤다. 아주 강서방을 닮아 잘생겼더구나. 그런데 복직은 언제 하니?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르지? 그래서 저는 결국 복직을 선택했어요. 아이를 영유아를 다루는 어린이집에 맡겼죠. 아이를 맡기고 차에 타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 열심히 일해보자 싶었어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제가 또 임신을 했어요.
또 생명이 찾아온 건 축복할 일이지만 직장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입덧이 문제더라고요. 계속 헛구역질을 하니까 주변에서 임신한 거냐고 우려스럽게 묻더라고요. 결국 저는 임신 사실을 말했고 주변 반응은 조금 차가웠죠. 학교 측에서도 연달아 육아휴직을 쓰면 곤란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애써 저를 축하해 주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퇴사를 했어요.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짐을 싸서 집으로 가니 남편이 화들짝 놀랐어요. 뭐야, 이 집은 다 뭔데? 우리 둘째 생겼잖아. 더 이상 육아휴직은 힘들대. 그래서 퇴사했어. 뭐? 아니,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현실에선 힘든가 보지. 전에 자기도 말했잖아. 3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 3년 동안 아무도 안 기다려준다고. 정말 그게 맞았어. 아무도 안 기다려주더라. 다들 곤란하다고 하길래 퇴사했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자기 지금 계획도 없잖아. 계획이야 지금부터 만들면 되지.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당장 일 못하잖아. 나 입덧도 심하고. 다들 임신해도 일하던데 뭐 그렇게 유난스러운지. 뭐?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그냥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무슨 몸이 그렇게 유난스러워. 첫째 때는 자궁수축에, 지금은 입덧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자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답답하니까 그렇지. 내 주변의 형수나 재수들 보면 임신하고도 일하고 운전도 하고 그러던데 자기는 맨날 집에만. 이번에도 그럴 거잖아. 아, 설마 또 장모님 부를 거야? 나 솔직히 그건 너무 불편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희 친정엄마를 오지 못하게 했고 결국 저는 임신한 상태로 1살짜리 아이를 케어해야 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받은 상처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전혀 치유받지 못했죠. 그렇게 한 3년이 흐른 것 같아요. 3년 동안 저는 제 아이들을 제 손으로 케어하며 키웠어요. 어린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좋았어요. 물론 그만큼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했어요.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는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도 되잖아. 아직 애들 어려. 고작 3살, 2살이라고. 그런데 무슨 어린이집에 보내? 영유아 때도 보내봤잖아. 그때 솔직히 괜찮았잖아. 고작 몇 개월이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 그래,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제 앞으로 생활비 절반만 줄 테니 그런 줄 알아. 뭐?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돈이 귀한지 알아야 직접 발로 뛰지. 나 사회생활 해봤어. 돈이 귀한 거 나도 안다고. 그런데 이건 내 아이들, 우리 애들 위한 거잖아. 아니, 내가 볼 때 너는 집에서 놀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집에서 놀면서 돈 쓰니까 좋지? 이제 앞으로 절반으로 살아봐. 그러더니 남편은 정말 그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절반만 주었고 그건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구인구직 어플을 깔아 일자리를 찾았죠. 그때 학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친정이랑 가까워서 아이들도 맡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해에 저희 아빠가 퇴직하셨거든요. 2분 다 집에 계시니 아이 2명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죠. 게다가 아이들도 모두 저희 친정 부모님을 잘 따랐고요. 저는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어요. 합격을 했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친정 가까운 데에 학원 있는 거 알지? 거기 영어학원에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 뭐? 학원? 시간도 괜찮고 월급도 좋아서 하기로 했어. 잠깐만,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는 거지? 똑같이 중학생 애들 가르치는 거라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는 아직 좀 부담스럽네. 자기도 알다시피 학교가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들이 좀 많아야지.
난 반대야. 버젓이 학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학원이야? 왜 자기 급을 낮추지? 급이라니 다 가르치는 일인데 가르치는 일에 높낮이가 어딨어? 차라리 장인어른한테 부탁해봐. 장인어른 퇴직한 그 학교에 넣어달라고. 절대 싫어. 왜 남한테 폐를 끼치면서까지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알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분명히 난 반대했어. 무조건 우리 부모님도 반대할 거라고. 그리고 남편이 말한 대로 시부모님은 제 선택을 반대했어요. 아니 며느라가야. 왜 학교로 안 가고 굳이 학원이냐? 학원은 연금도 안 나오고 우리 아들 말대로 급이 다르잖아. 그렇게 힘들게 임용고시 봐서 왜 학원이냐? 그래, 다시 생각해봐라.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거라면 더더욱 다시 생각해. 아니, 안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너는 가만히 보면 참 그렇다. 결혼할 때도 우리 아들이 계획 다 짜고 너는 입만 벌리고 있고, 우리 여행 갈 때도 숙소는커녕 어디 갈지 정해두지도 않고, 즉흥이 좋다고 그랬지. 즉흥이 뭐가 좋냐? 괜히 시간만 낭비하지. 사람이 철저하고 계획성 있게 살아야 해. 그러다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야. 내가 신혼집 구할 때 자가로 구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전세로 구하고. 다 네 작품이지? 그렇게 시부모님까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듣고만 있던 도련님만 제 결정을 존중해줬죠.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형수님이 결정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요새는 학원도 급이 낮지 않아요. 사교육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죠. 제가 듣기로 잘하면 페이도 엄청나다고 하던데 아마 형수님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올해 회사 차리고도 계속 적자인 거다. 내가 영화회사 같은 거 차리지 말랬지? 할 거면 남의 밑에서 돈 받고 일하라고 했잖아. 너 사람들 월급은 잘 주고 있니? 아니면 월급만 겨우 주는 거야? 설마 대출 받아서 월급 주는 거 아니지? 에휴, 애초에 내가 영화과 같은 데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들었어야지. 영화가 뭐야? 쓸데없는 이상만 가득해서는 멍청하다 멍청해. 그런 건 재능 있는 천재들이 나는 거지. 너처럼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네가 영화로 성공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저에 대한 비난은 도련님을 향해 넘어갔고 그게 저는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솔직히 처음엔 학교와 다른 시스템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는데 남편은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분명히 그랬지. 자기 후회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어. 학교로 가. 그럼 자기도 좋아질 거고 나랑 우리 부모님도. 그래, 자기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왜 다들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꾸 딴 길로 새는 거야?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더 악에 받쳐 학원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13년을 학원에 근무하면서 2번을 옮겼는데 그때마다 남편과 시부모님의 잔소리가 어마어마했어요. 특히나 2번째 학원을 옮겼을 때는 스카우트 된 거라 일주일만 쉬고 출근을 했지만 처음 학원을 옮겼을 때는 이후에 다닐 학원이 계약되지 않은 상태여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구인구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시부모님은 용돈을 줄 테니 시댁에 와 청소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학원이 아니라 학교로 갔으면 이런 일 없잖아. 그동안 너 할 일도 없을 테니 우리 집 와서 청소하고 밥해라. 용돈 주마. 나는 공짜로 일 안 시켜.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봐라. 정말 학원이 정답인지. 내가 교사 며느리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리고 남편마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생활비를 아예 끊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청소를 하고 밥을 지으며 필사적으로 취업할 곳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게 3개월이 걸렸죠. 또 다시 학원이었어요. 제 결정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혀를 찼어요. 제가 영영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걸 예감한 남편은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 말을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요. 나중엔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서 자지 않고 거실 혹은 서재에서 잤어요. 그리고 자주 부르던 모임에 데려가지 않았죠. 나중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너희 부모 직업란에 너희 엄마 교사라고 써. 영어 교사. 이렇게 써. 알겠지? 매년 아이들의 학교에 부모 직업란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제 직업을 학원 강사가 아닌 교사로 작성하도록 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남편이 제게 대출을 7천만 원이나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왜 7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에 쓰게? 우리 슬슬 집 옮겨야지. 전세가 몰린다는데 아깝지 않아?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좀 더 넓은 집으로 구하려면 그 정도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내가 할 거니까. 전세로 구하게? 전세를 구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필요해? 왜? 학원 강사라 대출이 많이 안 나오나? 하긴 학원 강사를 뭘 믿고 대출해주겠어. 그러게 내가 다시 학교로 가라고 했잖아.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면 내일 당장 은행 가서 신청해. 전세 기간 얼마 안 남았어. 급한 거야. 저는 울분이 터져서 대출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닥달하더라고요. 이사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대출 신청하려는데 하지도 않았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전세 기간 얼마 안 남았다니까? 자기가 나를 무시했잖아. 그래서 나 이사 안 할 거야. 전세가 몰린다고 하면 줘야지. 어쩌겠어? 이 코딱지만한 집에 그 금액이 말이 돼? 대체 사고 회로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간단한 생각조차 못한다고? 그래서 학교에 못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 거구나? 봐, 또 학교 안 들어갔다고 뭐라고 하지. 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나를 학교로 못 보내서 안달이냐고. 네가 내 직업 보고 결혼 결심한 것처럼 나도 네 직업 보고 결혼한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학원에 들어가면 그거 사기 결혼이지. 아니야? 뭐? 내가 자기 직업 보고 결혼했다고? 누가 그래? 대체 누가 그러는데? 딱 보면 알지 뭘 그래. 무슨 대단한 변호사인 줄 알겠네. 고작 로펌 회사 직원이면서. 다른 직원들은 다 개인 사무실 차렸다며. 그런데 자기는 뭐야? 왜 누구 밑에서 일해? 내가 다니는 로펌 지금 국내 3위야. 그리고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제일 속편하고 안정적인 거야. 뭘 모르네? 내 눈엔 그냥 자신감도 포부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역시 넌 내 동생이랑 다를 게 없구나. 여기서 왜 도련님 얘기가 나와? 넌 내 동생이랑 똑같아. 비현실적이고 불안정하고 계획적이지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는 사업, 하나는 학원.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만 키우고 있지. 사람은 안정적이어야 해. 도전? 그딴 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도박이고 망하는 길이야. 그런 건 재능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자신감도 포부도 없는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에 그게 왜 필요하지? 네가 학원 취직한다고 했을 때, 걔가 찬성하라고 했을 때 알아봤어. 너는 내 동생이랑 너무 똑같아. 아니, 걔가 너를 망친 건가? 너 걔랑 따로 연락하고 있지? 휴대폰 줘봐. 대체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너야말로 그런 막장 드라마를 상상하는 건 아니니까 휴대폰 줘보라고. 휴대폰을 빼앗고 지키려는 단순한 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집에 온 순간 멈췄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가쁜 호흡을 내쉬며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실 도련님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긴 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도련님이 가족들 사이에서 무시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선을 본 날에 저는 남편에게 현재 관계에 대해 물었어요. 그때 남편은 처음으로 인상을 쓰면서 대충 대답했어요.
그때 저는 남동생과 사이가 안 좋구나 했죠. 그리고 상견례에서는 무시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도련님은 상견례에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도련님의 직업을 물었는데 시아버지가 됐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사돈총각 직업을 알아서 뭐합니까? 그냥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시부모님의 태도가 약간 변명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도련님은 애써 웃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댁과 함께 여행을 간 날, 도련님은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댁에서 만나 그날 왜 오지 않았냐고 물으니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남편과 시부모님은 도련님을 심하게 갈궜어요. 너 거기서 일해서 얼마 버냐? 나이가 그 정도로 찼으면 이제 부모님 용돈 줄 때도 되지 않았니? 엄마는 시중 드는 애가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너 아직도 커피 사가냐? 현실을 봐야지. 허상만 잔뜩 늘어서는 그러게 내가 공무원 시험 보라고 했잖아. 너 이러다가 나중에 장가도 못 간다? 네 형을 봐라. 버젓이 좋은 여자 만나서 심지어 네 형수는 교사야. 네가 그 직업으로 이런 신부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꿈도 못 꾼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도련님을 봤을 때 저는 안쓰러웠어요. 저는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거든요. 제 형제 이야기를 했죠. 결국 제 오빠는 연구원이 되었고 제 동생은 자기 그림을 그리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저는 도련님이 성공하지 못하는 건 가장 원초적인 가족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인 저라도 지지해주기로 했죠. 저는 도련님이 회사를 나와 자기 회사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 도련님이 그랬던 것처럼 도련님을 지지해줬어요. 물론 그때 저도 싸잡아 혼났지만요. 하지만 그 뒤에 도련님은 저에게 고마웠는지 생일 때 선물을 챙겨주고 영화 시사회 표를 얻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휴직을 했을 땐 아시다시피 도련님이 많이 챙겨줬고요. 제가 도련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 친정에서도 도련님을 많이 챙겼어요. 저희 도련님 자취방이 저희 친정과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저희 친정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어요. 엄마는 반찬을 따로 챙겨주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도련님이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는 꼭 오는 사람이었는데 오지 않으니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도련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 제가 전화를 했어요. 도련님, 이번에 안 와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요. 아,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저희 친정도 안 오신다면서요. 저희 엄마가 정이 많아서 걱정을 하시네요. 요새 통 안 온다고요. 별일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말투에 힘이 전혀 없었고 저희 친정에서도 걱정이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차를 끌고 도련님 집에 가봤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니 다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사시던 분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야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에 이사 왔고 집이 보름은 비어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도련님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뚝뚝 문을 두드리니 꾀재재한 도련님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고 놀란 도련님은 다짜고짜 시댁에 알리지만 말아달라고 했어요. 형수님, 제발 저희 집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말 안 할게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지금 회사가 적자라 이번에 잘 못 버티면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번 영화 흥행되었잖아요. 겉보기로는 그런데 요새 배우 출연료랑 장소 섭외비랑 다 올라서 남는 게 없어요. 예술은 정말 돈 많은 논팽이가 하는 게 맞나 봐요. 속상하겠어요. 어쩔 수 있나요? 그렇게 한참 도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은행에가 1억을 대출받았고
승인이 난 뒤에 도련님에게 보냈어요. 도련님에게 곧장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잘못 보내신 거죠? 아니에요. 저는 도련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꼭 이겨내세요. 이번 시련을 해결하면 다음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형도 이 사실 알아요?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모르죠. 그런데 내가 내 밑으로 대출받은 건데요, 뭘. 걱정 말아요. 괜히 저 때문에 한 소리 들을까봐. 아, 그럼 저희 차용증 써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무슨 가족끼리 차용증이에요. 됐어요. 가족일수록 더 확실하게 해야죠. 지금 갈게요. 그렇게 저는 도련님과 함께 차용증을 썼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한 달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소식을 저는 남편으로부터 들었죠. 용현이가 사라졌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뭐 좀 전해달라고 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도 없고 회사로 가니까 회사도 없더라. 같이 일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부도 난 지 보름 됐대. 뭐? 부도? 그게 해결이 안 됐단 소리야? 그거라니. 너 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용현이 만난 적 있어? 시댁에도 안 오고 친정에도 톡 안 온다고 하길래 걱정이 돼서 가봤는데 그때는 회사에 있었어. 용현이가 왜 내 처가댁을 가? 사는 데랑 가깝잖아. 혼자 살면서 밥도 못 먹을 텐데 친정에 가서 밥이라도 먹으라고 했어. 반찬도 좀 가져가고. 뭐? 아니 왜 굳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그래도 가족인데 뭐가 쓸데없어. 처가댁은 내 가족이지 용현이 가족이 아니잖아. 아, 그럼 그게 진짜구나? 뭐가? 너 용현이한테 1억 빌려줬지? 표정 보니까 맞는 것 같네. 내가 집 산다고 대출 받으라고 할 때는 신청도 안 하더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건 변명할 게 있기나 해? 얘 지금 한국에도 없는 것 같은데 1억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받을 수 없어. 내가 볼 땐 이 자식 영영 안 돌아올 거라고. 야, 옛날부터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랬다. 줄 사람한테 줘야지. 현실 감각도 없는 애한테 그 큰 돈을 왜 줘? 아, 진짜 이건 뭐 반품할 수도 없고. 아니, 할래? 그냥 이혼하자.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전 이후 5년 동안 죽은 듯이 지냈어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전세가 아닌 집을 샀고 애들 교육 문제나 사소한 소비까지 모두 남편의 손에 맡겼죠. 원래도 그러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더 확실하게 제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가 근무한 학원이 폐업을 하기로 결정되었어요. 저는 지금이 때라고 생각했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신을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은 예상했던 대로 코웃음을 치더군요. 학원을 운영하고 싶다고? 그것도 사업인 거 알지? 그리고 우리 집은 알다시피 사업이라면 치가 떨리는 집안이야. 더군다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잖아. 자기가 1억이라는 큰 돈을 그 자식한테 빌려주는 바람에 어떻게 됐지? 이 집 구할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 그걸 알면서도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가 나와? 됐으니까 저녁이나 준비해. 싫어? 싫으면 빈털터리로 이혼하든지. 그리고 남편은 그 이야기를 시부모님에게 해서 저는 시부모님에게도 한 소리를 들었어요. 너도 사업을 하겠다고? 너 1억 잃은 게 아무렇지도 않구나. 아직 그 1억 다 갚지도 않았으면서 뭐? 사업? 정신 차려. 정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으면 우리 집안에서 나가서 혼자 네 힘으로 하거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아예 남남으로 살자. 애들도 데려갈 생각 말아라. 너처럼 사치스럽고 불안정한 사람한테 우리 손자들 맡길 이유도 생각도 없다. 영혼까지 탈탈 털린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택배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소포였어요. 도련님이 보냈더군요. 저는 도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해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도련님, 소포를 보냈네요. 이게 뭐예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그거 받으세요. 네? 저를 지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큰 돈도 빌려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많이 힘드셨죠? 제가 다 알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열어보시고 다시 연락주세요. 저는 집에 들어가 소포를 열어보았어요. 박스엔 5년 전에 쓴 차용증과 5억 상당의 건물 양도 증명서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 차용증을 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1년 안에 갚지 못할 시 배로 갚을 것. 저는 다시 양도 증명서를 보고 오열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의 편지를 읽었어요. 거기엔 도련님이 사라진 이유와 근황, 저에 대한 미안함과 저를 끝까지 지지한다는 내용이 써 있었어요. 저는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이 다시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 미국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화 만들고 있어요? 네, 대형 제작사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제 이름을 건 회사를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해요. 형수님은 1억 들고 튄 도련님한테 그런 말이 나와요? 많이 미웠죠. 원망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 배로 갚았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내가 엄청 힘들었는데 위로가 되네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저한테 빌려준 1억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집에서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희 가족 채팅방 아직 안 나갔어요. 들어가면 확인한 게 티가 나니까 들어가 보진 않고 뜰 때마다 봤는데 죄다 형수님 욕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니 무슨 뜻이에요? 이혼해요, 우리 형이랑. 더 이상 부부로서는 끝인 것 같던데 아닌가요? 하지만 알잖아요. 형이 변호사인데 제가 이혼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애들을 더 이상 안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기면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수님이 이제껏 저 도와준 만큼 저도 갚아야죠.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증인으로 설게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터무니없는 조건을 걸었어요. 이혼을 한 뒤로 아이들을 절대 만날 수 없으며 집에서 나가고 이제껏 받은 생활비를 모두 위자료로 갚으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럴 거면 이혼 소송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물러서지 않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혼 소송을 했어요. 저는 도련님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법원에서 도련님을 본 남편과 시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제 쪽에 앉아 더 놀랐죠. 당황한 남편이 손가락질을 하며 아무 말도 못하는데 얼마나 웃기던죠. 하지만 웃음도 잠시, 초반에 남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양육권도 빼앗길 위기에 놓였고 위자료도 제가 줘야 할 판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비웃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혼 변호사를 고용했더라고요. 제가 고용한 변호사가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그러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도련님이 증인석에 앉았어요. 저는 원고의 남동생입니다. 하지만 저는 피고인의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가족을 버릴 작정입니다. 제 가족은 지나친 안정추구형 가족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공무원이고 형은 대형 로펌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영화는 허구의 것이죠. 저는 평생을 저희 가족에게서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형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사였던 형수님이 퇴직할 때부터 학원 강사로 일하는 지금까지 형수님은 저와 함께 핍박받았습니다. 게다가 형수님은 휴직 동안 거듭 학교로 돌아가라는 압박과 무리한 가사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은 네가 교사여서 결혼을 선택하고 허락한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때 제 편의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자료는 시댁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요약한 거였죠. 거기엔 생활비를 안 주겠다고 협박한 것을 예고하고 그에 동의하는 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고 측에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 예로 전자기기 계산서와 용돈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했는데 그것도 다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후 대화 내용을 보면 양육권을 빼앗기 위해서 한 불순한 행동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화를 주체할 수 없게 된 남편이 일어나서 도련님에게 손가락질했어요. 야, 너 원고 앉으세요. 아직 증언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건 다 금전적인 회유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아이들은 어머니에게는 반말을 하고 아버지에게는 존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신체 접촉을 쉽게 하고 아버지에겐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의 증언이 끝나고 판도는 뒤집혔어요. 제가 승소하게 되었어요. 양육권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죠. 그리고 집의 절반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항소하겠다며 발을 굴렀는데 옆에서 변호사가 말리더라고요.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위자료와 집을 판 돈으로 꿈에 그리던 학원을 차렸어요. 그리고 도련님에게 받은 건물을 관리하며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도련님에게 건물을 받은 거란 남편이 학원으로 찾아오고 하고 그랬지만 이제 제가 이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저는 제 이혼이라는 큰 경기에서 도련님이 크게 홈런을 날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도련님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또 반갑게 인사하려고요. 정말 고마워요, 도련님. 여러분의 곁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큰 일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살다 보니 참 원망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이렇게까지 나에게 가혹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일들 천지였는데 아직까지 실같이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이에요. 제 인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가끔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 놀랍도록 기구하고 애절한 사연 같이 들어주실래요? 저는 학창시절 때까지만 해도 여느 집과 다름없이 다정다감하신 부모님과 똑똑하고 착한 오빠와 부족한 것 없이 사는 10대 소녀였어요. 가정 형편도 나쁜 편은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왔죠. 부모님은 특히나 애교 많고 살갑게 구는 막내딸인 저를 유독 예뻐하셨어요. 오빠도 장난기 많고 동생 못살게 구는 다른 집 오빠들과 다르게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는 유일한 제 혈육이었고요. 매일매일이 즐거웠고 슬프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컸어요. 하지만 제 인생의 모든 불행과 행복은 그때 다 끌어다 쓴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부모님과 오빠가 탄 자동차가 사고가 크게 나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청정병약같이 하루아침에 가족을 모두 잃고 세상에 저만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사랑만 받던 귀염둥이 막내딸에서 천하의 고아가 돼버린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죠. 아빠가 그토록 오래 정성껏 키워온 회사가 무너지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더군요. 당장 온 집안에는 빨간 딱지로 도배가 되었고 집까지 어디론가 넘어가며 그 빨간 딱지도 볼 수 없게 돼버렸죠. 모든 것을 잃은 제게 더 이상의 화복은 감지덕지였고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였어요. 그 후 친척집 여기저기
잠깐씩 얹혀 지내다 결국 숙식을 해결해주는 공장이 제 거처가 되고 말았어요.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시도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 아빠, 오빠가 번갈아 꿈에 나오며 그런 저를 꾸짖고 달래고 가시더군요. 죽어서도 이 막내딸이 너무 걱정돼 편하게 눈을 못 감고 구천을 떠도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죄책감에 죽을 생각을 단념하고는 했었죠. 그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며 10대의 마지막과 20대의 처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큼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다른 생각이 나면 날 두고 하늘 아래에 먼저 간 가족들이 꼭 따라붙어 괴로웠거든요.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사장님은 제게 유독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잠자리는 괜찮은지, 먹는 건 잘 먹는지, 혹여나 나쁜 생각에 빠지지는 않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죠. 저는 25살이 되었고 그곳에서 일한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루는 사장님이 제게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선자리를 제안해 주시더군요. 저를요? 사장님, 저를 어떻게 주선하신단 말씀이세요? 저를 그런 자리에 내보냈다가 괜히 사장님만 안 좋은 소리 들으실 거예요. 내가 괜히 너를 소개해 준다고 했겠니? 7년 넘도록 너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한 직원이 없었어. 그건 아시잖아요. 제가 뭘 하든 열심히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무튼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소개받는다고. 미정아,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루아침에 가족들도 잃고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건 네 잘못도 아니고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상황에 놓이는 애들도 있어.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야.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너의 길을 가면 돼.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해서 사정이 안 좋아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잖아. 요즘 검정고시로 공부 이어서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너는 학교를 마저 다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일찍 사회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했잖아. 사람이 항상 죽으라는 법은 없어. 너는 잃은 것에 집중하고 있겠지만 반대로 얻은 것도 분명히 많을 거야. 공부는 언제든 다시 시작하면 돼.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주선자리를 제안하셨을 뿐인데 사장님은 그동안 제게 해주고 싶었던 좋은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 사장님은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등을 쓸어주셨죠. 우리 거래처 회사에 다니는 직원인데 인상도 좋고 아주 예의도 발라. 인물도 나쁘지 않고 일도 성실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좋은 남자를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너한테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싶은 거지. 고아가 된 게 제 잘못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좀 위축돼요. 나도 그 집에서 너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나는 진짜 그 청년 하나만 보고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정말 놓치기 싫은 청년이거든. 사장님의 등살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거래처 직원과 차를 마시는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여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정이에요.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아닙니다. 여준 씨야말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으시네요. 사실이었어요. 그가 찻집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조명이 커진 듯 여기저기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목소리도 얼마나 나긋나긋한지 금방 편안한 느낌을 받았고요. 웃는 모습은 또 어찌나 서글서글 하던지 그를 갖고 싶다는 헛된 욕심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더군요. 박 사장님이 아주 제게 침이 마르도록 미정씨 칭찬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가 없다고. 꾀도 부릴 줄 모르고 천성이 착한 여자라고.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사장님이 좋게 봐주신 거예요. 제가 가정 상황이 좋지 못해서 안쓰럽게 봐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미정 씨가 기분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장님한테 미정 씨 상황 대략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네? 다 알고도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요? 네. 그런 배경은 제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가족은 미정 씨처럼 나중에 이룰 수도 있고, 태어나 보니 아예 혼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미정 씨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정 씨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 때문에 미정 씨가 어딜 가든 자격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깨 더 펴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미정 씨 참 예쁜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남자에게 예쁘다는 말을 듣고 제 스스로가 느껴질 정도로 얼굴이 달아오르더군요. 죄송합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주제넘게 얘기를 했네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의 배려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슬픔을 모두 내려놓고 하하호호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사장님이 말한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괜찮은 남자였어요. 그렇게 그와의 인연이 이어졌고 저의 첫사랑이 시작되었죠. 저는 진심으로 그의 아내가 되고 싶었지만 그의 부모님이 마음에 걸렸어요. 혹여라도 고아에 고등학교도 졸업 못해 공장일만 했다고 싫어하시면 어쩌지? 제 걱정을 아는 듯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정아,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너를 그런 배경으로만 보고 판단하실 분들도 아니고 너를 보시는 순간 좋아하실 거야. 나만 믿어. 위축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그의 리드로 처음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조금 무뚝뚝해 보이는 아버지와 너무 인자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는 어머님에게 인사를 드렸죠. 아버지는 꾸벅 제 인사를 받고는 가타부타 다른 말이 없으셨고 어머니는 제 손부터 덥석 잡으셨어요. 미정이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 참 곱게도 생겼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 오래 알고 지낸 지인처럼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요즘 사람들 말처럼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게 쳐다보셨어요. 엄마, 미정이 부담스럽게 그 손이라도 이제 좀 놔줘요. 어머나, 너무 반가워서 그만. 미안해. 괜찮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내 상황을 모르시고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건가? 내 사정을 다 아시면 태도가 달라지진 않으실까? 조마조마하고 끊임없이 걱정이 되더군요. 미정아, 내가 말이야 우리 여준이한테 미정이 상황에 대해 대략 듣기는 했는데 알고 계셨군요. 그런데 미정이를 처음 본 순간 왠지 우리 식구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 예의가 아닌 거 알지만 괜찮다면 미정이가 직접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저는 어머니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게 과거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가족의 차 사고 이야기부터 더 듣기 어려우신지 담배를 피러 나가서 한참 뒤에나 돌아오셨어요. 여준 씨는 무거운 얼굴로 제 옆에 앉아서 묵묵히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죠. 에구구, 딱하게 되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생이 많았네, 미정이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 묻어져 눈물도 나오지 않는 저였는데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훌쩍거리고 계셨죠. 고마워, 미정아. 이런 어려운 이야기 다 들려줘서. 난 미정이가 참 마음에 드는데 넌 어떠니? 여준이도 미정이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가 네 가족이 되어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니? 저는 오히려 어머니의 제안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울지 마, 미정아. 이제부터 우리랑 함께 행복하게 살자.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부모님들로부터 그와의 만남을 거절당하겠거니 생각한 자리로 나갔던 것이었는데 반대로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말을 들으니 다 지나갔다고 생각한 행복의 시간이 벌써 온 것 같아 기쁨의 눈물은 멈출 줄 모르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 이불을 덮는 부부 사이가 되었고
제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저희는 우선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2명의 누님이 있었는데 다 시집을 가서 남는 방이 있었거든요. 저 역시 그동안 혼자였던 터라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이 훨씬 좋았어요. 시어머니와는 정말 친정엄마 못지않게 다정하고 살갑게 지냈고 남편 역시 가정적이고 기댈 수 있는 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시아버지도 표현은 안 하셔도 저를 딸같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와는 목욕탕도 같이 가고 시장도 같이 봐오고 요리도 하면서 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날이 되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미역국도 끓이고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저녁을 기다렸죠. 그때 어머니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고 처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이었고 2번째 통화는 한숨만 내쉬다 끊으셨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상희는 전화가 아예 안 되고 상미는 오기 싫은지 영 그렇네. 형님들이요. 상희는 큰형님, 상미는 둘째 형님으로 남편과는 터울이 꽤 있는 편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남편 집은 재혼 집안이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지금 어머니를 만나기 전 이미 2딸이 있는 이혼남이었고 어머니는 처녀였죠. 어쩌다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제 남편이 태어난 것이고요. 한마디로 2 형님과 남편은 배다른 형제지간이었어요. 큰형님이 11살, 둘째 형님이 9살 때 남편이 태어났고 아들을 품에 안은 시아버지는 2딸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중간에서 형님들까지 품으려 노력을 했지만 한번 엇나간 마음을 다시 잡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상이랑 상미 입장에서는 갑자기 새엄마라고 내가 나타났고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 화가 날 법도 하지.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걔들 마음에는 차지 않았었나 봐. 매일이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못하고 있었지. 그래도 새 가족이 되었는데 그냥 형님들도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는 상희 상미 모두 지 친엄마한테 가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거절했어. 애들은 친엄마한테까지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된 것 같아 더 좋은 생각을 하기 힘들었을 테고. 아무튼 한 집에 살아도 남처럼 지내는 것 같아 얼마나 숨이 막혔나 몰라. 아버님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 못하셨었나요? 지금 네 시아버지 봐라. 어디 그런 거 할 사람인지. 오히려 내가 싫다고 대드는 상이랑 상미한테 귀싸대기를 날린 적도 있어. 그럴수록 애들과의 불안은 더 심해졌고 여준 아빠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정도였지. 저런. 그런 상황에서도 걔들을 내 딸이라 생각하며 살았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여준이는 안 주고 오히려 걔들에게 주기도 하고 혹시 몰라 용돈도 항상 두둑히 줬어. 그래도 한번 다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보더라고. 도통 내게 열어주지 않더라.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간다고 집을 나갔고 둘째 상미도 지 언니를 따라 나갔는데 곧바로 남자를 만나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난 마음이 좋지 않았어. 괜히 나랑 여준이 때문에 미래가 창창한 애들을 결혼으로 도망가게 한 건 아닐까 하고. 진짜 어머니 마음이 무거우셨겠어요. 저는 그 2 형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제 결혼식이었죠. 남편에게 누나가 둘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결혼 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그나마 결혼식 날 유일하게 그 둘을 보게 된 거죠. 참석은 했지만 남보다 더 멀리 떨어져 구경하듯 결혼을 지켜봤고 밥만 먹고 말없이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매년 시아버지 생신에 전화를 걸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지만 한 번도 온 적은 없어 실질적으로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은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매번 여준 아빠 생일 때 연락을 하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그건 좀 너무하네요. 나에 대한 원망이 정말 큰가 봐. 나는 상이랑 상미의 진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모든 마음이 다 통할 수는 없는 건가 봐요. 그래도 여준이가 우리 미정이를 데려와서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야. 아이, 어머니도 참. 어떻게 보면 그 두 형님이 느꼈을 서운함과 외로움이 이해가 될 듯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성품을 보면 그렇게까지 엇나간 이유가 무엇일까 싶기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거든요.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 제가 더욱 잘해야겠다는 결심이 선 날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희 부부는 소중한 아들과 딸을 얻었어요. 혼자로 살아온 제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다니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이듬해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미우나 고우나 제 남편을 낳고 산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며 몇 날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아버지 장례식에 두 형님이 모습을 드러내었어요. 시어머니는 큰형님과 작은형님 앞에서 기가 죽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잘 왔다 얘들아. 그동안 잘 지냈니? 어머님의 안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큰형님이 쌀쌀맞게 말하더군요. 그게 궁금하긴 하세요? 몇 년 만에 만난 그들의 첫인사가 그렇게까지 무례할 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둘째 형님은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듯이 바로 본론을 얘기하더군요. 제가 아는 지인이 보험회사에 있어서 부탁을 좀 했는데 아빠 사망보험금이 있더라고요. 그거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는데요. 솔직히 양심이 있다면 그거 다 꿀꺽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자기 아빠 장례식에서 눈물 한 봉을 보이지 않던 두 자매는 따지듯이 어머님 앞에서 당당히 얘기하더군요. 난 저 사람 간 지 얼마 안 돼서 경황이 없어. 보험이고 뭐고 정리하고 들여보다 볼 새도 없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 번잡스러운 일을 제가 대신 알아봐 드렸잖아요. 다른 잡스러운 건 안 주셔도 되는데 사망보험금만큼은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친딸이 둘이나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저는 너무 기가 찼어요. 장례식이 끝난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돈 얘기부터 꺼내는 형님들이 정말 이상하게 보였죠. 그래, 나도 그런 거 욕심 없어. 너희도 저 사람 혈육인데 당연히 내가 줘야지. 저는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님 입에서 그걸 그들이 말한 대로 주겠다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하지만 평소 시어머니의 인품을 생각하면 사람이 떠난 것을 슬퍼하실 뿐이지 돈에 집착하실 분은 아니시기는 했었죠. 그럼 장례식 끝나는 대로 정리하시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일 처리해서 연락 주세요. 그래, 밥은 먹고 가지 그러니? 상갓집에서 밥 먹으면 체해요. 또각또각 고들소리를 내며 두 형님은 멀어져 갔고 무너지듯 주저앉은 어머님을 부축해 방으로 모셔갔어요. 어머니, 진짜 보험금 주시게요? 나 이런 걸로 저 아이들과 싸움 만들고 싶지 않아. 어머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저분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살 때도 어머님 아버님 힘들게만 했었고 출가하고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온 게 아버님 장례식이에요. 어린이한테 물어봐도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할걸요? 당연한 어머님 몫인데 왜 저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까요? 그리고 어머님은 또 왜 그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계셨어요? 아니야. 쟤네한테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았어서 내가 더 잘 품었어야 됐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탓하며 형님들을 감싸주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총 3억이 들어져 있었고 어머님은 그걸 받자마자 형님들에게 1억 5천씩 나눠서 보내주셨어요. 단 한 푼도
당신 주머니에 챙기지 않으신 거죠. 남편과 제가 번갈아 말렸지만 어머님은 단호했고 얼마가 되었든 형님들이 잘 사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시어머님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으니 저나 남편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라도 불편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사망보험금을 받고 감사 인사 하나 없이 그렇게 두 형님은 또 당연한 것처럼 연락을 끊었고 저희도 그냥 저희 나름대로 일상을 살아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여준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어디신가요? 김여준 씨에게 사고가 있어서요. 이쪽으로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한 병원의 안치실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누워있어? 어? 눈 뜨고 말 좀 해봐. 저기요, 누가 말 좀 해줘요. 이 사람이 여기 왜 이렇게 있는지. 네? 남편은 차가운 스테인리스 침대에 흰 천을 뒤집어 쓴 채로 누워있었고 저와 시어머니는 울다 기절을 하고 말았죠. 깨고 보니 같은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안타깝게도 남편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번 사고는 건물관리 소홀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도 있어 국가에서 배상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남편은 지나가다 일부 건물 붕괴로 사망하였고 그 건물은 수년 전부터 주의 요망과 재검 실시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이었죠. 건물주와 시청 쪽 모두 잘못을 시인했고 그래서 배상금이 나오는 것이더군요. 하지만 배상금이 뭐가 소용이고 사과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세상 제일 좋은 반려자를, 어머님은 효심 깊은 아들을, 제 아이들은 듬직한 아빠를 잃었는걸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좋은 사람을 그렇게나 빨리 데려가시다니. 그날 이후 남겨진 저희 넷에게는 짙은 어둠이 깔리고 말았죠. 저라도 빨리 기운을 차려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데 아무런 힘이고 기운이고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저보다 더 심했어요. 곡기를 끊으시더니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시려는 것을 몇 번이나 발견하고 말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저와 시어머니를 살렸어요. 엄마, 할머니, 우리 배고파. 집에 라면도 없고 쌀도 없어. 우리 이제 조금 덜 슬퍼하면 안 돼? 아이들의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들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든 다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나 봐요. 결국 기운도 못 차리시고 그대로 병원 신세를 지게 돼버렸어요. 내가 미안하다 미정아. 늙고 쓸모없는 노인네가 너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그냥 내가 어떻게든 빨리 가야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계셔야 제가 살아요. 얼른 기운 차리시고 일어나셔야죠. 애비도 그걸 원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장기 병원 입원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셨고 그 와중에 또 심란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올케, 나야. 저는 너무나 낯선 목소리와 저를 올케라고 부르는 생소한 호칭에 적잖이 놀랐어요. 여준이 죽었다면서? 네. 남편의 장례식에는 코빼기도 안 보인 형님들이었죠. 나랑 상미가 갔어야 하는데 우리가 해외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동안 그런 변을 당한 거라면서 저는 빈정이 잔뜩 상하기도 했고 형님이란 작자와 통화 자체가 하기 싫더군요. 아, 네. 사고 때문에 국가 배상금도 받았다면서. 그건 왜 물으세요? 올케랑 만나기도 훨씬 전부터 여준이는 내 동생이었어. 가족끼리 그런 것도 안 물으면 뭘 물어? 네? 가족이요?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다 막혔어요. 어디서 감히 가족이라는 말을 꺼낼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게 뭔데요? 여준이가 사망보험금 들어놓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요점만 말씀하세요.
국가 배상금 그 정도 사고면 한 1억 5천 이상은 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요? 그거나 사망보험금 둘 중에 하나 좀 우리한테 나눠줘야 하지 않겠어? 네?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저희 가족 정보를 아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줄 알았어요. 배상금이나 보험금 둘 중 하나를 달라고요? 저기요. 장례식에 얼굴이라도 비추고 이런 뻔뻔한 얘기 하세요. 저기라니? 엄연한 여준이 누나이고 자네한텐 형님이야? 예의를 차려. 진짜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요. 물론 상미나 나나 여준이한테 살가운 누나들은 아니었어. 그런데 우리 입장도 생각해봐.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밖에 없던 남동생까지 잃었어. 올케한테 막무가내로 달라는 것은 아니야. 그냥 도의적으로 우리한테 둘 중에 하나는 주는 게 맞다는 거지. 도의요? 도의요? 지금 그런 말할 자격이나 되세요? 우리는 여준이가 갓난 아기일 때부터 봐온 사이야. 그냥 이렇게 우습게 넘길 일은 아니라고. 우리도 우리 몫을 좀 정당하게 찾아야겠어. 우리 몫이요? 당신들 몫이 어딨어? 같이 살 때도 본체만체 했다면서. 우리 어머님한테도 아주 못되게 굴고. 올케도 여자 아니야? 우리는 아직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나이였는데 새엄마가 갑자기 들어와서 동생을 낳았어. 그 애가 우리 사랑을 다 앗아갔고 엄마 품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런 혼돈 속의 가정환경을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제가 들은 이야기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어머님은 모두 잘 품어주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그건 거기 입장이고 겨우 10살 남짓 된 어린애 여자애 둘이 얼마나 외롭고 서럽게 컸겠어. 그래도 마음속에 여준이는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동생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저버린 적 없다고. 그러니까 올케가 어느 정도 우리한테도 챙겨주는 게 맞아. 저는 들고 있는 휴대폰을 확 던져버리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지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 통화도 없었던 걸로 하고요. 아주 불쾌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대화였던 것 같네요. 그만 끊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 형님은 돌아가면서 제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겨가며 괴롭혔어요. 시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상의드리고 싶지만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이런 말까지 꺼내었다가 괜히 더 걱정만 하실 것 같아 혼자 끙끙 앓고 있었죠. 그 괴롭힘은 3개월이나 지속되었지만 워낙 제가 강건히 버티니 그 후에는 포기하더군요. 연락이 뜸해져 저는 시어머니의 간병에 더 신경을 쓰려 했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사도 이제 더 이상 손쓰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아시다시피 몸보다 마음의 병이 워낙 깊어서 환자분의 의지가 있어야 낫는 것인데 저렇게 식사도 거르시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계시니 저희도 어떻게 방법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며느님 설득도 안 통하는데 저희 말은 더 드리려고 하지 않으셔서 안타깝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산송장처럼 병실에 누워만 계셨어요. 저는 울면서 애원도 해보고 소리도 쳐보고 했지만 이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어머니는 더 이상 살아갈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쓰러지시던 해를 못 넘기고 어머니는 아버님과 남편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셨어요.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헛헛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을 만나고 새로운 가족이 생겨 기뻐했던 일들이 다 꿈같이 아늑해졌어요. 4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시부모님과 남편을 모두 잃은 저는 다시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저야말로 그들을 가장 먼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 바지가랑이를 잡는 눈물로 호소하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온갖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아니, 저 부모랑 오빠 하나 있는 것도 어릴 때 먼저 보냈다며? 그런데 여기 시집 와서 이 집 사람들도 다 보내고 지랑 애새끼들만 남았어. 그러니까요. 아우 소름 끼쳐.
악기가 쉬어도 단단히 쉬었지. 우리 딸한테는 저 집 애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재수없어. 나 원래 미신 안 믿는데 집에 부적이라도 해놔야겠어요. 저는 수모와 비난을 온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사실 그 사람들 말처럼 저도 저 스스로 의심해 본 적도 있어요. 정말 나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죽는 건가 하고 말이죠. 저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씌었다면, 정말 그런 거라면 우리도 아이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정말 유명하다는 무당은 다 찾아다닐 기세였죠. 하지만 운명은 제게 그런 시간도 허락하지 않더군요. 엄마도 돌아가셨다고?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이번에도 장례식에는 오지 않으셨더라고요. 두 분 다. 우리도 얼마나 바쁜데 그래서 이렇게 전화했잖아. 그러게요. 많이 바쁘실 텐데 왜요? 또 뭐 어머님 사망보험금이라도 나왔으면 그거 달라고 하시라고 전화했어요? 상대방은 제게 전곡을 찔렸는지 한참을 조용히 있더군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엄마였어.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진짜야. 어릴 때는 그냥 새엄마라 싫게만 했는데 우리도 이 나이 들고 애들도 크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저기요. 진짜 지금이라도 어디 가서 연기 오디션 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는 이렇게 연기 잘해서 아버님 사망보험금 받으셨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어림도 없어요.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시댁에서 당신들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먼저 연락하는 꼴도 본 적 없고요. 애 아빠랑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식에서도 볼 수가 없었고요.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낯짝으로 계속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뇌의 구조가 다른가요? 지나가는 사람 100이고 1000이고 만이고 잡아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누구 죽을 때마다 돈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당신들이 정상인지. 당신들도 이게 비정상이라는 건 알고 이 짓거리 하는 거죠? 그냥 얘기라도 꺼내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감사한 거지 하는 못된 마음으로 젖질러보는 거죠. 죽은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한가요? 고마운 마음이 들기는 해요? 저에게 모든 것을 간파당한 큰형님은 수화기 너머로 분을 참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더군요. 올케는 주제 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네? 주제요? 참나, 누가 더 많이 하고 짓거리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너 진짜 가만 안 둬? 진짜 인정머리라고는 1도 없는 년. 그래도 엄마랑 우리가 살붙이고 산 세월이 얼만데. 남 식구였던 네가 여기 시집왔다고 뭐라도 된 것 같아? 웃기고 앉아있네. 너 좋은 말 할 때 돈 내놔. 아니면 너 더 큰 거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알았어?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씩씩거리며 형님은 전화를 끊었고 뒤이어 둘째 형님에게도 쌍욕이 섞인 전화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며칠 뒤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고 문을 열어보니 경찰들이 서 있었어요. 김희정 씨죠? 김희정 씨 앞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잠깐 동행해 주시죠. 영문을 모르는 저는 겁에 질려 그들과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김상희 씨와 김상미 씨가 김희정 씨를 살인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살인이요? 제가요? 김상희 씨, 김상미 씨에 따르면 김희정 씨와 결혼한 이후로 두 시부모님과 남동생이 사망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아니, 그건... 그리고 어릴 때 원 가족도 다 사망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중요한 건 김미정 씨의 주변에서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와 혐의가 의심된다며 연락이 있었고 저희는 최소한 취조에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랑 형제를 시부모님과 애들 아빠를 왜 죽이겠어요? 보험금을 탐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들의 보험금을
혼자 몰래 든 것은 아니었나요? 이보세요. 지금 절 뭘로 보고 말 가려 하세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핸드폰 제출하세요. 저희가 포렌식으로 한번 검사하겠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핸드폰을 주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전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님과 저는 정말 친모녀 같았다고요. 오히려 그 김상희, 김상미라는 인간들이 어머님을 버려두었고요. 아니,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만 있으면 평소엔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와서 보험금이고 뭐를 나눠달라고. 참, 진짜 저는 인간이 아닌 것들을 봤네요. 그런 년들한테 신고나 당하고. 저는 길길이 날뛸 정도로 억울했어요. 취조실에서 저는 경찰에게 저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 그동안 나눠온 카톡 대화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통화한 통화 녹음 기록, 모든 것을 들이밀었어요. 중간에 휴대폰을 한 번 새 걸로 교체하긴 했지만 전 휴대폰의 정보를 정리하지 않고 새 폰으로 다 옮겨오는 바람에 결혼 이후부터의 사진이 한 장도 빠짐없이 있었죠. 또 어머니와 나눈 메시지 내용은 정말 누가 봐도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였어요.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결혼식 날, 신혼여행에 가서 첫 아이를 품에 안던 날, 마지막 병원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메시지와 사진까지 모두 있었죠. 저도 제가 불행을 가져온 건 아닐까 혼자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을 것이고 정말로 사랑해 주셨어요. 제 불행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정말 그 이유라면 절 잡아 넣으세요. 휴대폰에 너무 정확한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자 경찰들은 약간 당황하기 시작하더군요. 저희도 신고를 받으면 어떤 조치든 취해야 했다는 것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저는 그날 처음 보는 경찰 앞에서 저의 인생에 대해 모두 오픈했어요. 옆에 보조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사람도 있더군요. 원하신다면 저 우리 애아빠 보험금, 배상금, 우리 시어머니 보험금 모두 기부할게요. 하지만 단 한 푼도 저 김상희, 김상미 주머니에 들어가게 해줄 순 없어요.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요. 제 강경한 태도에 경찰은 반대로 저를 잘 구슬리며 집으로 돌려보내주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반대로 그 두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지금 재판 막바지에 다루고 있어요. 그쪽에는 워낙 불리한 증거들이 많고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것이 입증되어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하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염치 없는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들의 보험금을 노리다 못해 주지 않으니 제게 살인 혐의까지 씌우다니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참, 저는 아버님, 어머님, 남편까지 가족묘를 만들었고 언젠가 그곳에 가게 될 제 것도 정해놓았어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그들을 만나면 꼭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할 거예요. 힘들고 외로운 제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는 애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다음 생에도 가족이 되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느냐고요. 제가 죽어서도 어머님, 아버님, 남편과 함께 있고 싶은 제 마음을 알아달라고요. 오늘따라 마음이 많이 씁쓸하네요. 이따 아이들을 데리고 세 분을 뵈러 가야겠어요. 남은 저희 세 가족의 삶을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